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계기로 물가 상승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을 외치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소리 지금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죠. 이런 해석에 집중하던 투자자들도 패닉에 빠져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1971년에 소위 닉슨 쇼크라고 해서 미국의 금태환 중지로 1970년대 전까지 금에 엮여있던 세계 화폐 제도가 금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이 이제 명분만 갖추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통화팽창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그리고 1980년대 들면서 이런 통화팽창의 시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죠. IT 혁명이 불고 컴퓨터 공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각종 정보도 디지털화되고 정보 가공 업무 전반에 있어서 전산화가 대폭적으로 확산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금융기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저기 갖춰지기 시작하고. 네. 사실 그 전까지 아날로그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되던 정보 환경에서 금융공학, 금융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광범위한 복합적인 데이터 통계도 뽑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확률 분석도 더 정밀하게 계산 가능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공학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된 건데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복잡한 수학기술로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화팽창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금융상품, 파생상품들이 폭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경제에서 도는 돈이 실물경제에서 도는 돈을 압도할 만큼 금융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사실 금융경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닥치는 실물경제가 주인공이었고 이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돈을 공급해주면서 실물경제를 더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을 했던 게 금융경제였어요. 원래 금융이라는 게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 실물 경제가 존재를 해야 금융을 필요로 하니까 실물 경제가 주연이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겁니다. 주연을 능가할 정도로 금융경제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물 경제에서 수익 나기 위해서는 제품이 생산되는 것부터 유통, 소비까지 긴 시간 동안 노동력이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잖아요. 근데 금융경제에서는 클릭 한 번에 거래되면서 수익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수익률마저도 실물 경제에서 돈과 노동력을 투입하고 얻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크니까 자금이 금융경제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경제는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주가지수는 기업의 실적 상황에 기반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지만 사실 금융의 규모가 실물경제보다 훨씬 커진 환경에서는 주가지수는 실물경제 상황보다 금융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아무리 코스피 기업이 실적 잘 나온다고 해도 금융시장에서 주식보다 채권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버리면 주가지수가 빠지면서 실물 경제 상황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조연이 존재감 더 키우면서 주인공 모습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수요 공급의 실물경제 영역의 영향보다 돈을 얼마나 낮은 금리로 많이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하는 그런 금융경제 영역의 영향이 더 크기도 하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전문가, 금융공학 전문가들의 말이 사회적으로 더 무게가 실리게 됐고요. 우리도 금융 전문가들을 마치 전반적인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의 말이 더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각도 금융 중심적인 사고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지표나 금융 통계에 기반한 수치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경제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을까요? 갈수록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제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푼 돈으로 생긴 물가 급등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긴축을 더 해야 잡힐지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침체의 깊이는 당연히 알 수도 없고요. 이미 이런 물가 문제 때문에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벌써 폭동 터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져서 와해되고 있는 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계 각국의 정치는 극우 극좌로 갈리면서 점점 극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유럽하고 남미 이야기네요. 네, 일부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전제주의 독재 성향을 강화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헝가리. 네. 여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마저 급감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청년들마저도 자산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미래의 인생 설계는 고사하고 노동의지 희망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동시다발적인 이런 국제 상황, 정치, 사회 현상 등 가계기업 정부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을 그동안 금융공학, 금융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으로 쌓았다곤 하는데 그런 고도화된 통계기술이나 지표로 지금 일들을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문제로 몇 년 동안 계속 꼬집고 있는 문제잖아요. 냉전 이후에 세계가 안정된 바탕 하에서 금융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경제이론이나 경험치들이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이전까지는 잘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경제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걸로 계속 현 상황을 해석을 못하고 있잖아요. 레리 서머스 있잖아요. 네, 예전에 미국 재무장관이죠. 네, 지금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학자로서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욕먹어가면서 초창기부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이 지경까지 될 거라고 나름 학자 자존심 지켜가면서 확신 있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상황 자기도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해버리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 문제라고 해서 경제 이론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학 자체가 사실은 정치, 사회, 법, 교육 등 사회과학 중에 한 분야일 뿐이고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 개별 학문으로 따로 취급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경제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선택한 결과들이 시스템화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각자 다른 욕구, 갈등 등 전반적인 이해관계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안목을 키우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도 그렇고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당장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나오는 경제 정보를 보면 투자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물가 0몇 % 더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하면서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에 계속 흔들리게 되고 예측도 전망도 계속 바뀌면서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또 다르고 우리만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본질은 그겁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나 되는 물가 문제로 작년 3월에 0.25%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1월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6.4%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4.75%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4.5%나 올리는 동안 고작 물가는 2.1%만 낮춰졌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냐 하는 그딴 소리를 지금은 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마저도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서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빅스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채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자체가 워낙 급변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지식들이나 경험들이 현실하고 괴리를 보이면서 점점 낡은 것들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이제는 과거 경험에 기대서 과거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이해한다든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어본 몇 번의 경제 위기를 봤을 때 언제나 큰 변화가 생기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구조조정해서 낙오되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변화에 적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기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상황은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과거 다른 상황에서 쌓아온 경험적, 지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안일함과 자반에 빠져서 상황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바람에 계속 일을 더 꼬아가고 있고 다가올 경제 위기도 단순한 침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